뉴욕 증시는 이날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서 조만간 추가 양적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과 중국의 지준율 한시적 인상 조치가 악재로 작용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산유량 유리지 전망에 따라 배럴당 82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전날보다 54센트 하락한 81달러 67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에서 추가 부양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채 매입 외에 물가 수준 목표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29억 달러, 주당 5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매출도 110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내려진 심해 시추 잠정 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 일단은 장 초반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왔고요.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장 초반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장 양상은 점차 바뀌어 나갔습니다. 경기 부양안에 대한 이야기가 명기가 됐고요. 시장은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before long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 시기가 어떻게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주 쪽으로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의 상승세 0.6%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시장이 기대했던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상승세를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호재는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조금 제한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호재가 있었는데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좀 부진했던 게 발목을 잡았죠? 일단 미증시는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을 어느 정도는 소화해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장중한 때 다우지수가 1910선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11,000선대를 회복시켜줬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의사록인데 지금 호재 악재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악재가 나올 때마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받쳐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만큼 저점에서는 호재가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것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인텔이 결국엔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화답이라 하듯 결국 장중에도 인텔이 좀 반등을 줬고 기술주의 저점 매수에 들어오면서 나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매수를 좀 이끌어 주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단기적으로 급등나기보다는 11,000선대를 돌파한 다음에 11,000선대를 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기간 조정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결국 저점 매수가 좀 강하게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를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을 소화해주고 결국 길게 봤을 때는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을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오히려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지난밤에 나왔던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록 기대를 상당히 모았습니다. 추가 부양안에 대해서 과연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안 들어있을지 그에 대한 내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관심이 상당히 컸었는데 일단은 명기가 됐거든요.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초점이 결국 양적 완화가 언제부터 이어질 것인가 11월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시기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일단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시장이 화답한 것은 국채 매입 같은 양적 완화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1조 달러가 될지 5천억 달러가 될지 그건 아직까지 시장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이 양적 완화에다가 특단의 부양책 물가 수준 목표제라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걸 갖고선 또 연준에서
시장의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 목표제가 뭐냐면은 어렵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물가 수준이 지금 미국이 한 1%대를 보여주고 있으면 소비자 물가가 그러면 2%로 맞춰놓고 2%가 될 때까지는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물가 수준 목표제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디플레이션의 를 줄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겠다는 이런 것들이 물가 수준 목표제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방안. 또 미국에서 가장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가 되면은 결국 시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물가를 잡아놓고 그 물가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시행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에서의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양적 완화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됐다. 이런 것이 시장에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그 하향치, 그 GDP 전망치를 좀 낮추는 이런 모습이고 또 내년에도 고용이 특히나 실업률이 9%대를 유지한다고 밝힌 이 시점에서 결국에는 양적 완화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연준 내의 의견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국에는 양적 완화가 이어질 수 있고 단기적인 악재들이 이런 양적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 묻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물가 수준을 딱 높여놓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인데 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또 고용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고용이 침체기에 빠져있는 미국 경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기에 반대 목소리도 조금씩 있어요, 분명. 어떻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캔자스시티의 호그니 총재가 계속 그 양적 완화가 부질없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가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자금을 풀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반대편으로는 올라간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인플레이에 대한 압력만 더 받을 것이고 그 인플레이 압력을 받을 때 결국에는 또 자금 회수 방법이 또 이런 출구 전략 부분들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엔 시장은 자체적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호그니 총재의 얘기인데 일단 연준 내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양적 완화로 가고 있고 몇몇 이 매파들이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발언을 하면서 결국 디플레이션 악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좀 부인하고 또 불확실성만 더 키우는 위험한 전략을 쓰지 말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결국 반대급부적인 부분이고 결국에는 연준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단기적인 반대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양적 완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명암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자, 인텔이 앞전에 그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분기 실적을 한번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가 반도체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3분기 실적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상치를 좀 그래서 낮게 내놓은 그런 모습인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자산이 그 52센트로 나왔는데요. 지금 가장 좀 관심이 있는 것이 주당 52센트보다는 그 매출 측면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매출이 110억 달러 정도로 나왔는데 결국 111억 달러로 전년 3분기 대비 18% 신장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텔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또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인텔의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 주당 52센트 예상치보다 상회한 것도 그렇지만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고 또 4분기 매출 또한 3분기보다 많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움직임의 시황 업종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미증시는 인텔을 중심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나 포스코 특히나 어제 장마감 발표된 포스코의 영업이익을 볼 때는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또 인텔이 이렇게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인텔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에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다 볼 수 있지만 4분기 매출을 좀 더 높게 잡은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조금 어두운 것과는 대비되는 그런 인텔의 실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만에서 유정 폭발 사고가 있은 이후에 석유 시추가 금지가 됐었거든요. 뭐 그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뭐 항의 서한도 보내고 멕시코만 주민들 그리고 또 기업들의 항의가 대단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시추 금지 제한 조치가 조만간 또 풀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뭐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유가가 좀 밑으로 밀렸습니다. 유가가 좀 82달러 밑으로 81달러까지 밑으로 밀렸는데 그 밀린 이유가 역시 아시다시피 멕시코만의 시추 금지를 해제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한 날짜는 나오진 않고 있지만 심해 시추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만의 심해 시추가 유예 기간이 좀 조만간 해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정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 3에서 4%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 트렌치오션이라든지 노블 다이아몬드, 오프쇼 같은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 심해 시추 금지 조기 해제 조치에 따라서 3에서 한 4% 정도의 강세 패턴을 보여줬는데 물론 뭐 이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내용이 아니고요. 또 유가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이 재료가 또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호재성 재료는 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미증시에서 멕시코만의 심해 유추 금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유정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또 이로 인해서 유가가 좀 밀렸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좀 체크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해 시추 금지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는 소식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A 관련한 내용도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 화이자가 M&A 관련 소식을 또 내놨죠? 일단 요즘 미증시에서 좀 활발하게 이어지는 것이 M&A고 이 M&A에서 M&A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가가 향후에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M&A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M&A를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가 킹파마 슈티컬즈를 36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결국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업체는 4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근육 이완제와 진통제 패치 제품을 생산하는 킹을 인수하면서 진통제 부분을 좀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M&A를 통해서 회사의 사업 구도를 좀 다각화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약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요즘에 이런 활발한 M&A를 보이고 있다라면은 결국 우리 증시에서도 제약주들도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본 프로텍트라는 프랑스의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을 좀 현금 인수하는 방안을 좀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에어본 프로텍트는 잘 모르지만 로레알을 알고 있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겁니다. 두 회사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M&A 시장이 계속 활발하게 이어지고 또 M&A가 활발하다는 것은 향후 경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결국 M&A가 나온 종목들은 그 당사자 종목들이 우리 증시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M&A 시장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결국 앞으로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지만 결국 나중에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보면서 시장이 좀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또 유럽 증시 쪽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긴축 우려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영국에서 나왔던 부동산 관련 소식도 시장에 좀 시장을 냉각시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유럽 증시도 한번 요약해 주시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장 마감을 먼저 했기 때문에 미증시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미증시의 반등을 보지 못하고 끝나서 결국 하락으로 끝나지 않았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지급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중국 긴축이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 나왔지만 결국에는 미증시가 유럽 증시가 마감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미증시가 12시 이후에
뭐 반등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12시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먼저 끝난 다음에 미증시가 올라가서 유럽 증시는 함께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유럽 증시 자체적인 그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후행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의 특징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유럽 증시가 시장을 끌어내릴 때는 있었지만 또 유럽 증시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는 결국에는 당분간 우리가 뭐 지수 정도의 하락 등락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유럽 증시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유럽 증시를 보는 것이 결국 재정 위기 악화에 따라서 이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가 또 그것에 대한 여파로 유럽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봤는데 지금은 유럽 증시가 시장의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을 밀렸지만 결국 우리 증시는 유럽 증시보다는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명심해서 매매 전략에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쪽 재료에 한번 중점을 두고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제유가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상품 가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유가는 아시다시피 그 82달러 아래로 81.67달러로 밀렸습니다. 네. 일단 경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그 석유 시추 금지가 좀 해제되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그 유가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가도 뭐 80달러대에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눕는 급등 이후에 좀 기간 조정을 주는 이런 모습이고 또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페크가 계속 산유유량을 유지한다는 이런 관측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산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80달러대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는 일단은 뭐 우리가 좀 체크해봤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금값도 우리가 좀 상품 관련주에서 요즘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0.6% 하락하면서 1,346달러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그 유가 같은 경우도 80달러 유지하고 있고 금값은 1,300달러, 1,350달러 최고점대에 위치해 있는데 금값은 앞으로도 뭐 1,650달러까지도 뭐 내다본다.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1년 이래 1,650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1,400달러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상품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과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재료가 나올 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금값은 아직도 뭐 꺾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물건이 비싸면 거기에 금값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이 금의 가격에 대해서 별도의 수식어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증시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전망까지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미증시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재료들은 오늘은 뭐 그렇게 파급력은 있지는 않습니다. 9월에 수입 물가와 재정 수지가 발표되고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금은 그 시장에서 뭐 어떤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호재가 나오면은 또 양적 완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반대급 부정이 나오면서 또 재료들이 요즘에는 시장에 그 잘 먹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데요. 수입 물가라든지 재정 수지 이런 부분들은 뭐 수입 물가는 조금 안정 추세를 찾을 것 같고 또 재정 수지 같은 경우도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좀 시장 컨센서스에 나온 만큼 좀 보일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일단 뭐 미증시도 큰 이벤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이어지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호재가 몇 개 있었어요. 기다렸던 부분도 분명 나왔고요. FOMC 의사로 공개가 됐는데 뭐 기다렸던 부분 나왔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뭐 경기 지표 부분들이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경기 지표가 악화가 돼야지만 어떤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넌센스 시장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텔의 실적 부분들까지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전일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밀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놓은 화면을 보시면요, 전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 정도의 매도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이 부분들을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수급 쪽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매도 부분도 특히 종목군별로 대형주 쪽에서 2~3%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개인들이 약간 좀 놀라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이러한 물량 부분들 좀 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장중의 움직임을 보시면 특히 현재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은 선물 장중 차트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이 약 6,000개가 7,000개까지 장중에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들이 현물 부분들로 현물 차트인데요. 현물 부분들로 위에 녹색선 부분들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현물 부분들을 매수를 하면서 장을 마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장 부분들이 현재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장 부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다소 감소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플레이가 아니라 선물 플레이로 일시적으로 약 7,000개약 정도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만기를 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의 방향 전환의 이런 타이밍성으로 하루의 움직임으로 보시기보다는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약 4억 주 정도 거래가 매매가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약 3일 정도, 2, 3일 정도는 약 3억 주 정도로 거래량 부분들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뭐 실적 지표라든지 이런 경기 지표 부분도 있지만 특히 매매하시는 상황에서 매매에서 접근하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량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런 다소 감소, 어떻게 투자자들이 FOMC 회의 결과 부분들을 좀 기다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프리 어닝 시즌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한 발표 부분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관망의 자세로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거래량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되는데 이러한 거래량 감소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선물 부분들에 따라서 출렁출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추세 하락의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만기일 부분, 만기일에 대한 미리 선반영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도 만기일인데 환율 쪽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환율이 어제 꽤 올랐고요. 그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는 풀이를 내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급과 환율의 상관관계 그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환율 부분들 최근에 이제 뭐 위안화 절상 부분들이 가장 부각하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 부분들 다음 달에 뭐 G20회의까지 어떤 방향성 부분들이 좀 진행될까 투자자들 상당히 많은 관심 부분들이 주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주 같은 만기일하고 같은 날짜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인데 금통위의 금리 결정 부분들에 따라서 이 추가적인 방향성 부분들이 더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반기에 금통위에서도 보면 이제 물가 인상률을 목표했던 부분이 3%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 가격 부분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이 저지 라인들을 이미 오버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의하면 금리 인상 부분들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 진행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8월 달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 부분들에 대한 아직 결과 부분들이 아직도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 또 금리 인하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부분들을 진행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양쪽 나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워낙 강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면서 외국계 자금 부분들이 추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약간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 부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섹터 부분들에 대한 매매 전략 부분들까지 접근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준비해 놓은 화면을 보면요. 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매도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 해서 이러면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느냐. 자, 지금 1800선에서 1900선까지 반등 부분들을 이끌었던 부분들은 이제 외국계 창구와
기금 창구입니다. 네. 연기금에서 매매했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수급상에서도 개인의 매수, 기관의 매수보다는 연기금과 그다음에 투신권이 아니라 연기금에서 매수한 종목군을 가장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전일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매 종목군들입니다. 뭐 철강, 건설, 그다음에 매도 종목은 화학 섹터라 이런 종목군들 매도를 진행했는데 동시 매수 부분들은 특히 건설 섹터입니다. 약 2주 전에 건설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 부분들을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건설과 그 매매 전략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 해외 수주 부분들이 1년 목표치 수주 부분들이 약 500억 부분인데 네. 이미 이 부분들이 좀 초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역협회에서 지금 예상하는 부분들은 하반기 약 750억까지 약 오버슈팅 부분들이 좀 진행한다는 이런 부분들의 실적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외국계 기관들의 동시 매수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전기전자 쪽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금일 인텔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외국계 창구와 연기금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제 그 IT 섹터 쪽에서 어떤 선두주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파동 부분들을 볼 때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주도주 역할 부분들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연기금에서 약 일주일 정도 사이에 하이닉스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매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도 좀 보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외국계 창구에서도 역시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지난번에 이제 IT 섹터 부분들은 이제 단기 바닥권 부분들을 좀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파동을 진입하기보다 1차 분할 매수 정도로 접근하는 저가 매수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조 부분들은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철강과 건설, 외국계 창구와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도는 종목군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려있는 그런 업종, 최근에 주도주였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그 골이 상당히 깊었거든요. 화학업종도 좀 조정이 깊었고 조선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이들 업종 잘 나가다가 한번 삐끗한 업종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을 좀 주셨던 것도 화학 섹터 내에서 순수 화학과 하이브리드 화학이라도 저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순수 화학 부분들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슈 부분이니까 중국에서 12차 5개년 계획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합니다. 유한화 절상 부분들이 진행될 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양날의 칼이 좀 되는데 중국 내수 소비 확대 부분들이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입니다. 이 부분들을 진행해서 유한화 절상 부분들, 특히 내수 소비 부분들이 확대될 때 순수 화학 부분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호남석유 화학이 어떻게 반등을 해주느냐, 그 다음에 LG 화학이라든지 제일모직 같은 어떤 화학 부분들의 전기 섹터 부분들까지 가미된 이런 하이브리드 섹터 부분들의 어떤 조정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는데 또 화학 부분에서는 순수 화학, 호남석유화학이라든지 캐피케미칼 쪽으로의 중국 섹터 부분들의 반등 부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눌렸던 부분들이 조선주, 특히 STX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눌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STX 관련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도 수주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상반기 6개월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던 종목군들 그리고 하반기 실적 수주 부분들 개선들 부분들까지 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섹터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매매적인 타이밍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TX 관련 자회사가 지금 향후에 지금 상장되는데 이러한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영향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STX 조선해양이라든지 STX 엔진, 페노션 이런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권으로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힘의 논리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최초로 말씀을 해주셨던 전기전자라든지 뭐 건설 쪽이 나은지 아니면 반대로 제가 방금 여쭤본 화학이라든지 조선 쪽이 나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일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종목은 지난 2주 전에 건설 섹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서 금일은 철강 섹터 지난주에도 이제 현대제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약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강 섹터 부분들 가장 큰 이슈 부분들은 포스코가 이제 가격 동결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서 가격 하단 라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원재료 가격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간 밤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가격 전이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격 인상이 되더라도 어떤 판매처, 주 수요처들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부분들을 전이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원재료 가격 급등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전이를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안전 마진 부분들이 좀 덜 확보되면서 어떤 실적 부분에 대한 악화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번 달 말에 이제 시작 부분들을 좀 점화를 시작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양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공장 부분들을 좀 짓고 이런 매출 부분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어떤 새로운 모멘텀 부분들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모범적인 종목은 아무래도 OCI라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OCI요. 1차, 2차, 3차 공장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추가 매출과 영업 이익 부분들을 증가를 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가장 큰 핵심을 좀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달과 그다음에 이번 달과 내년 상반기부터 제 2기 고로 부분들에 대한 생산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4, 4분기부터는 봉용강 부분들의 성수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그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상황을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현대제철 화면인데 밑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 창구가 매매를 진입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스권 부분들 기관의 어떤 매도 물량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파동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 파동에도 진행되는 불구하고 외국계 창구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 부분도 좀 하나 코멘트를 좀 드릴 부분인데 원화 강세 부분들이 환율 부분들이 약 10원 정도 하락하시도 연간 영업이익 부분들이 약 160억 정도 증가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 원화 강세 수혜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계 창구 수급과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부분들에서 환율 수혜 그다음에 4, 4분기 봉용강 부분들의 성수기 진입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멘텀으로 보시고 신고가 부분들에 대한 갱신 부분들을 좀 보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 부분들 매수 부분들은 금일 전일 종가인 11만 9천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고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설정을 하면서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하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양호하고요. 기관까지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점이 분명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대제철 쪽에서 오르면 더 좋겠지만은 이렇게 좀 추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시그널은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그 대형주 쪽에서 가장 큰 시그널 매매 시그널 부분들은 기관들의 어떤 수급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꼬이는 부분들을 가장 큰 체크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삼성테크라는 호남사고기화학 그다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급 부분들이 꼬였던 부분들이 개인의 펀드 환매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고요. 기관 쪽에 특히 투신권에서 어떤 종목 부분을 타켓을 대서 어떤 이익 실현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장 큰 매매 포인트로 좀 보시고 최소한 2%에서 3%에서 기관들의 매도 부분들이 집중이 될 경우에는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부분에서 일시적으로는 하향할 경우는 일단 물량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고 재차 매수 관점 부분들을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말씀, 추가적인 말씀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어느 시대이건 조직은 젊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생활 필수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격을 인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미국의 최대 파이프라인 기업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올 4월에서 7월까지 생명보험사의 해약 환급금은
전년 동기 7.1%, 해약 건수는 78.1% 줄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보험 해약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집값이 하락하며 보금자리 주택의 가격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부터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건희 회장이 좀 조직이 젊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조금 귀추가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어제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 국가 올림픽 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장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어느 시대이건 조직은 젊어져야 한다, 젊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회장이면서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 회장의 이번 발언을 놓고 삼성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12월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가장 관심입니다. 재계에서는 일단 이 회장이 젊은 조직을 강조한 것을 볼 때 파격적인 발탁형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회장이 예전에 창조 경영을 얘기할 때나 한국경제 샌드위치론을 거론할 때도 짧은 말 속에 깊은 의미와 향후 경영 방향을 담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내에서는 이 회장의 이번 발언을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임사와 관련된 그런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일단은 작년에도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있을지 거기에 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실제로 삼성은 재작년 인사에서 61세 이상의 CEO를 퇴진시키고 작년 인사에서는 50대를 사장단으로 주력으로 포진하는 쇄신형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사장단의 평균 연령은 2008년 61세, 2009년 54세, 올해는 53.7세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2년 동안 사실상 파격적인 인사를 해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올 연말 인사는 이 회장이 2년가량의 공백기를 거쳐서 삼성그룹 경영 일선에 복귀한 해인데다가 그 후에 처음 단행하는 정기 인사라는 점에서 의외로 인사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후보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사장 승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오너가의 일원인 이부진 호텔신라 삼성 에버랜드 경영전략 담당 전무와 이서연 제일모직 전무도 승진을 통해 조직에 전진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군요.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생필품 가격에 대해서 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나서서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물가가 크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해서 국제 시세보다 높을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격을 떨어뜨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생활필수품 가격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국제 시세보다 비싸면은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수급을 조절하고 직접 가격을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생활물가 항목 52가지에 대해서 품목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수급 사항은 어떤지 분석하라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 배추, 김치 파동 등을 겪으면서 서민들 사이에 생활고가 커진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민심의 흐름을 달래고 연말이 돼서 더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그때그때 비슷한 대책만 내놓을 뿐 항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도 좀 단기적인 영향만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실질적인 처방전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땜질식 처방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또 생필품 물가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간접자본 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배당을 안정적으로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의도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미국계 석유기업이 가지고 있던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지분 23.44%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금액은 1조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의 석유 정제 제품 운송 파이프라인 운송회사입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걸프 해안 지역 제품 공급 시설과 뉴욕을 포함한 미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8,900km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내 수요량의 17%를 실현하려는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과 자산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투자처로도 꼽히는데요. 국민연금은 과거 국내 채권 위주로 투자하던 포트폴리오를 최근 해외 부동산, 주식, 또 도로, 항만 등으로 완전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영국 런던 HSBC 본사 건물과 독일 베를린 소니센터, 프랑스 파리의 오파리너 쇼핑몰 등 다양한 그 해외 실물 자산 등을 매입하면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일단은 경기가 좀 불안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보험을 해약해서 다른 쪽으로 이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가 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어려우면 먼저 해약하는 것이 보험인데요. 경기가 요즘 좀 회복 흐름을 타면서 보험 해약이 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4월에서 7월까지 22개 생명보험사의 해약 환급금은 4조 2,100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습니다. 해약 건수를 보면 더 급감했는데요. 같은 기간 78만 6,322건으로 78.1%나 줄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기가 크게 가라앉으면서 보험계약 해지가 상당히 빈번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보험 해약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득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의 보장 기능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의 보험 해약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기 회복의 효과가 최근 중산층 이상에만 집중이 될 뿐 서민들의 피부에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보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서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바로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이 전세값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서민들이 큰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집값 하락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약간은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원래 그 민간 주택에 비해서 민간 주택의 가격에 비해서 한 50에서 70%까지 공급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계속하자 보금자리 주택의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금자리 주택지구 근처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아예 분양가를 낮춰 잡으면서 점차 가격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데요. 네.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지난해 청약 당시에 87%였던 주변 집값 대비 분양가의 비율이 현재는 89%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풍산지구 등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차 보금자리 지구도 사정이 좀 비슷한데요. 부천 옥길지구의 경우 3.3m당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각각 평균 870만 원과 893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민간주택 가운데 보금자리 주택보다 분양가가 싼 아파트도 나온다는데요. 금호건설은 이달 중 경기 남양주에 공급될 신별내 태계원 어울림이라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인근에서 그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인 갈매지구의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보다도 좀 낮게 잡았다고 합니다. 이 다음 달이면 보금자리 주택 3차 지구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최근 집값이 이렇게 하락세를 계속하다 보니까 최대 주변 집값의 절반의 시세까지 분양됐던 보금자리 주택이 80%, 90% 이런 식으로 민간주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청약률이나 이런 청약 결과도 예년과는 다른 좀 한산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가격이 낮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또 시세를 잘 따라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센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출발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